여러분 10월 이후 부동산 궁금하시죠? 이 영상만 보시면 돈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좀 주춤주춤하죠. 상승세는 지속이 되지만 상승폭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사람들이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또 오를 것이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동산 10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 관전법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할게요.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 분당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자, 한강변 역세권 재개발 투자지역 전격 공개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강변의 가치, 이것은 뭐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뭐 충분하겠죠. 왜냐하면 한강변을 따라서 이 강변, 전 세계적으로 강변을 따라서 부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들이 다 이 강변 쪽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가에 붙어 있는 집들은 비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될 때 어디가 중심축이 된다? 역세권이 중심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해왔는데, 자, 한강변과 역세권을 끼고 있는 재개발 투자 지역을 전격 공개하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주춤주춤 멈추고 있는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더 오른 가격에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뼈저리게 또 느끼실 날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선점하는 그런 전략들, 그런 지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꼭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언제 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갈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자,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요, 금통위 회의에서 10월 11일, 11월 18일, 얼마 안 남았죠. 10월 달은 올해 두 차례 지금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 텐데, 본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10월 달에 인하했잖아요. 9월 달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달 후인 10월 달에 인하하는 게 유력하게 예측이 됐습니다만,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집값의 급격한 지금 집값 상승,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인하가 예측이 됐다.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11월 달로 금리 인하를 예측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2%,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면은 우리 통화정책에 아주 딱 맞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프로대입니다. 2%가.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아니고 1%대 후반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물가가 이제 상당히 안정됐다는 거죠. 2%도 아니고 오히려 1% 후반으로. 그러니까 10월 인하 가능성이 또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인하되느냐, 11월 달에 인하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10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한 달 늦게든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은 늦으면 11월, 빠르면 10월에 인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면요, 바로 이 집값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집값에 영향 주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집값에 영향 주는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뭐 심리적인 변수도 있고 정책 변수도 있고 그렇죠. 금리 변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는데 금리보다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정책 변수입니다.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정책 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빠르게.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좀 뭔가 살아나려고 하니까 가격이 좀 오르니까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대출을 지금 상당히 해주더라도 작게 해주는 DSR 2단계까지 지금 진행을 함으로써 작게 해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집값 상승이 주춤해졌어요. 바로 이게 집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많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금리 변수가 아니고 정책 변수라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장이 상승장으로 이렇게 갈 때는요, 이런 어떤 정부의 규제 대책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영향만 미칠 뿐이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국책연구기관에서 KDI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 길어야 6개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승장으로 갈 때는 규제 효과는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 빠르면 3개월, 길면은 5개월. 자, KDI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출 규제로 지금 집값 상승이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오래 갈 것이냐, 오래 지속될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에 영향 안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시죠. 금리 인하 및 시장금리가 하락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시장금리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시중에 넘칩니다. 그게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된다. 금리가 인하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집값의 상승을 예측할 때는요,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그래왔습니다. 어디가 가장 먼저 올라요? 강남이 가장 먼저 오른다. 강남 매매가가 가장 먼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어김없이 강남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부동산 역사상. 자, 강남 아파트가 오르게 되면 강남 아파트만 오릅니까? 그렇지 않죠.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 바로 인근 아파트 집값까지 오르면서 그게 점점 번져가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 상승, 강남 아파트 값의 상승은 집값 상승의 전조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메터가 되는 거예요. 강남 집값이. 근데 지금 강남의 집값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그냥 그대로 보합 상태입니까? 강남의 집값은 정고점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예, 정고점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남 집값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동성이 커지면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렸을 때 강남부터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럼 강남이 움직인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겠구나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에 미리 말씀드렸던 얘기들 있죠. 단기적이고 계속 내년까지 시장은 상승할 거다는 얘기는 뭐 항상 저는 똑같습니다. 자,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10월 달에 내리든 11월 달에 내리든 내린다는 방향성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때 우리 한 2년 전 생각해 보자고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때 계속 막 0.5%, 0.75% 막 올릴 때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올리는 거지? 이거 전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린대 이제 앞으로. 그게
한 달 후에 내리는지 석 달 후에 내리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올해 안에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불확실성은 재테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어떻게 해요?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 자, 현재 시장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 하락할 겁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갇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 불확실성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없어지지 않았지만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그럼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제대로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10월 이후 주택시장 관전법입니다. 자, 10월 이후. 지금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락하는 국면이 아니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건도 사실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파트도 로얄층들은 이미 다 매매가 됐고 비로얄층 위주로 남아 있어서 아직 지금은 어떻게 뭐 특별하게 물건이 다 어느 정도 매매가 되고 이제는 좀 똘똘한 물건이 별로 없죠. 그래서 급격한 가격 상승,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숨고르기 장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가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을 이사철입니다. 가을 이사철 맞아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를 겁니다.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 이게 급격하게 계속 오르는 전세값이 내년엔 경기도 지방순으로 전세가 상승 번져와서 내년은 전세란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 즉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거나 어떤 뭔가 정책적인 그런 특별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건 기정사실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오르는 폭이 많이 지금 완화가 됐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더 계속 오를 거다. 전세가도 계속 오를 거다. 즉 내년 시장은 제가 장담하건대 전세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재테크는요. 재테크는 우리 재테크를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 아주 거창하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내가 재테크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창한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재테크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 밑에 있는 내 자산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죠. 내 자산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20년 전 10억, 내 현금 10억과 지금의 10억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20년 전에 내가 10억을 가지고 조그만 상가 5층짜리 건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남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서울의 어떤 지역들에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0억이면. 그것을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이익이 났을까요? 이익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만약에 그걸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히 많이 가치가 올랐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 1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 현금 1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물가 상승률이 2%일 때, 1년 후에는요, 내 돈이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9,8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5년 후에는 9,060만 원으로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10년 후 8,200만 원, 20년 후 6,730만 원으로 1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을 하면 더 심하죠. 1억이 1년 후에 9,710만 원,
5년은 8,630만 원, 10년 후 7,440만 원, 20년 후 5,540만 원, 반토막 나는 거예요. 20년 현금 가지고 있으면 1억까지 반토막. 아니, 이자가 붙어서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빠르게 실물 자산에 투자를 시켜서 어떻게 돼요?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어때요? 물가에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물가가 오르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재산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바로 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도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자, 올해 변곡점은 언제 생겼어요? 변곡점은 꺾이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이 1월 달에 생겼습니다. 1월 달에. 제가 1월, 2월, 3월 달 변곡점이 생겼다.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니 빨리 투자할 분들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때 했으면 최소 2, 3억은 무조건 벌었어요. 2, 3억은. 아파트를 샀어도 벌었고요.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샀어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빌라들이 안 팔렸으니까요. 그때는 아무리 뭐 입지 좋은 그런 재개발,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계 이런 거 진행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 빌라를. 왜? 빌라 사기, 이게 너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라 사기, 전세 사기. 그렇기 때문에 짓지도 않고, 어차피 지어봐야 분양도 안 되니까 땅을 사서 짓지도 않고, 건축비는 많이 올랐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가 거의 없어, 지금. 새롭게 신축된 빌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지어놓고 팔리지 않던 빌라들이 최근 2, 3개월 사이에 불티나게 다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재개발 때문에. 자, 그렇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 정도는 제가 미리 예측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2026년도 떨어진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때도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서울의 공급 물량은 어차피 2030년도 이후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공급 물량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도 저는 뭐 괜찮다고 보지만 일단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2025년도까지는 상승 추세예요. 아직 1년 이상 기회가 남아있죠.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린 투자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정책 방향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로 발을 담궈야 돼요.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공급을 정부에서 늘리려고 해요. 하지만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과 재개발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년엔 올해 이 재개발, 재건축에 발을 담궈 놓는 분들 내년엔 반드시 웃을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핵심. 사업성. 입지가 좋은 곳,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변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통에 지금 왜 이렇게들 전쟁들을 하는지 전쟁통에 원자재 값들이 무지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우린 다 그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재비, 건축 자재비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지정을 해놨지만 그 많이 지정해 놓은 데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디 지역을 들어가야지 그게 순조롭게 될 것이냐. 그것은 뭐에 달려있다? 바로 사업성에 달려있다. 사업성. 이 사업성이 좋은 데들은 외곽이든 중심 지역이든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이게 언제까지 사업성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입지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성이다. 사업성이 없으면 입지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래야지 내년에 웃습니다. 자, 10월 16일 세미나 한강변 역세권 투자지역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부동산은 주식보다 안전하고 사기꾼들이 발행하는 채권보다 안전하다. 유진온을 오늘 희극 작가요. 미국의 희극 작가. 작가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주식보다 안전하고 사기꾼들이 발행하는 채권보다 안전하다.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실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만 있다면 결국은 오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금 투자, 그렇죠?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이익을 내본 분들이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